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온라인 녹화 강의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다양한 NLP에서 활용되는 모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 바로 이전 시간에는 Pre-trained Language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수업이 한 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모델 구조들 말고 NLP 안에,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클래식하게 많이들 이제 언급되는 태스크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해서 마지막 강의를 이제 NLP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NLP를 배웠다라고 하는데 NLP 모델만 배우고 NLP 다양한 태스크들, 많이들 언급되는 태스크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조금 어색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태스크들이 있는지, 많이 언급되는 태스크들 한번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이 학기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제 NLP 관련 태스크들로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있다라고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언급이 되었었죠, 그죠? 그리고 또 바로 이전 시간에 이제 Pre-trained Language 모델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Pre-trained Language 모델들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파인 튜닝 프로세스에서 많이 다루는 벤치마크 데이터셋 글루랑 스쿼드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었고, 그 안에서 다음과 같은 이런 태스크들에 관련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점검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언급된 태스크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다뤘던 이제 NLP 관련된 태스크들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죠?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형태의 NLP 자연어 처리 태스크인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우리가 가장 초반에 다뤘었어요. 그 중에서도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대표적인 이제 문장 분류 문제로,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우리가 다루고 실습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계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었습니다. 초반에는 우리가 가장 간단한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예전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전통적으로 풀던 방식을 차용하여서 우리가 실습을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모델들, 최신 모델들을 많이 배웠어요. 당연히 그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이 다양한 태스크들 중에서 가장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기계학습 모델을 이용을 해서도 쉽게 풀 수가 있었는데, 비교적 원활하게 풀 수가 있었는데, 최신 모델들, 버트 등의 모델 등을 이용을 해주면 보다 더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셋이 좀 충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토핑 모델링을 배웠습니다. 다큐먼트들을 클러스터링하는 느낌으로 토픽을 어사인하는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고요.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딥러닝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RNN을 이용을 해서 딥러닝을 이용을 하는 자연어 처리를 다루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한 랭귀지 모델링부터 시작을 해서 RNN을 이용한 랭귀지 모델링, 그리고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다양하게 모델들을 살펴봤었죠, 그죠? 이 랭귀지 모델링이 이제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하는 범주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기계 번역하는 태스크까지 보았습니다. 이 기계 번역 태스크를 위해서
그동안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부터 시작을 해서 트랜스포머까지 다양한 모델들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죠? 모델을 살펴보는 동시에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를 통틀어서 주로 이 네 가지 문제를 계속 다루고 왔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알아두면 좋을, 그리고 많이 언급되는 NLP 태스크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Named Entity Recognition, Question Answering, 그리고 Natural Language Inference, 그리고 Relation Extraction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NLP 텍스트북들 보시면은 종종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문제들 중에서 일부를 이 마지막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Named Entity Recognition 문제를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Question Answering과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젝트로 학생 발표 형식으로 다음 주에 녹화 강의가 올라올 거니까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Natural Language Inference를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두 가지 태스크를 다루도록 하겠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태스크들이 릴레이션 익스트랙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앞에서 사용되는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텍스트를 보시면서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어떤 모델이 이런 곳에서 사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Named Entity Recognition 문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Natural Language Inference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를 우리가 설명을 하고 빠르게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Named Entity Recognition, NER이라고 불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NER이라고 하는 문제는 크게 보면 시퀀스 라벨링에 포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퀀스 라벨링이라고 하는 전체 태스크, 좀 더 넓은 의미의 태스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퀀스 라벨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토큰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름에서도 이제 살펴볼 수 있듯이 시퀀스 안에 있는 토큰 하나하나에 대한 분류 문제를 다루는 범주이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시퀀스 라벨링 태스크는 무엇이냐면은 인풋 시퀀스 X 안에 있는 X 안에 포함된 모든 워드 XI에 대해서 모든 토큰 XI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응이 되는 라벨 YI를 예측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토큰 하나하나마다 라벨이 하나하나 매겨져 있는 그런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아웃풋 시퀀스의 길이와 인풋 시퀀스의 길이, 즉 토큰의 개수, 아웃풋의 개수가 동일해야겠죠. 이러한 시퀀스 라벨링의 라벨링의 문제로는 뭐 토큰마다 하나하나 어사인 해줘야 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들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다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트 오브 스피치 태깅이고요. 두 번째는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입니다. 네, 파트 오브 스피치 태깅, 이 포스트 태깅 문제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제 텍스트 프리프로세싱 학기 초반에 텍스트 프리프로세싱 얘기를 하면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네, 어떤 부분에서였냐면 이 텍스트를 전처리할 때 이제 토커나이징을 잘 해주기 위해서 혹은 형태소 분석 같은 것들을 잘 해주기 위해서 각각의 단어의 품사를 잘 알면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품사를
스퍼스 태깅 알고리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품사를 찾고 그 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토큰들을 잘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텍스트 프리프로세싱 하면서 얘기를 나눴었죠. 그죠? 자, 이 포스트 태깅 문제는 그때 언급했던 대로 얘는 이런 명사, 각각의 토큰별로, 각각의 워드별로 명사 혹은 동사 등을 포함을 한 이런 품사들을 어사인 해주는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Named Entity Recognitio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단어나 혹은 이제 단어들의 이제 그 여러 개 이제 묶여져 있는 이제 여러 개의 단어들, 프레이즈에다가 얘가 이제 고유 명사인 경우 얘가 고유 명사인지를 일단 판별을 하고 그리고 고유 명사인 경우 얘가 이제 뭐 사람의 고유 명사인지 아니면은 장소 혹은 조직의 고유 명사인지 그러니까 이 고유 명사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어사인 해주는 태스크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태스크, NER 태스크는 이제 고유 명사가 이제 어떠한 종류의 명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해주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네, 이 두 가지 문제는 이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옛날부터 이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퀀스 라벨링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옛날에 이제 많이 사용되던 방법론은 이제 시퀀스라고 하는 이런 특징에 주목을 해서 히든 마크오프 모델을 사용을 하거나 이제 CRF 등의 모델들을 활용을 했었어요. 이런 모델들이 많이 활용이 되었었고요. 그런데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해당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트 오브 스피치 태깅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네임드 엔티티 레코니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품사 태깅에 대한 문제인데요. 품사는 이제 이 명사랑 그리고 동사 말고도 굉장히 이제 많은 품사들이 있죠. 뭐 형용사, 부사 등등 굉장히 많은 이제 품사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품사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는 표는 이제 다양한 랭귀지에서 많이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파트 오브 스피치 품사를 17가지로 정의해 놓은 표예요.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은 이제 UD 태그셋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UD에서 분류된 기준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토큰들, 각각의 단어들을 이렇게 17가지 품사 중에 하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영어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영어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만들어왔던 파트 오브 스피치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이 품사를 매겨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세세하게 매겨줄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사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이 동사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이스 폼이랑 이제 과거형 과거 분사형 이런 것들 형태로 더 세분화해서 태그를 나눠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펜트리뱅크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데이터셋에서 이제 제시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총 40몇 개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45개의 품사로 각각의 토큰들을 이제 분류하도록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래에 이제 두 가지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There are 70 children there 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 마지막에 이제 점까지, 컴마까지 포함을 하면 6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토큰별로 앞에 있던 이제 UD 기준을 이용을 해서 포스트 태깅을 한 결과와, 그리고 또 이제 펜트리뱅크 품사 태그를 붙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문장과 같은 경우에도 primary findings were reported in today's London Journal of Medicine 이 있죠, 그죠? 각각의 토큰들을 나누고 그 토큰에 대해서 이제 포스트 태깅을 한 결과를 이제 2가지 태그 기준에 따라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태깅은 이렇게 17가지 혹은 이제 45가지 2가지 기준으로 보통 따라가지고 얘를 베이스로 해서 문장을 이제 품사 태깅을 한다라고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포스트 태깅을 한 이후에 다양한 이제 텍스트 전처리에서 활용이 된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 태깅은 이제 일단 간단해 보이지만 조금 복잡한 것은 얘는 일단 토큰 하나하나를 이렇게 토큰 하나하나에 대한 품사를 이제 매겨주기 때문에 각각별로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베리어가 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단어들이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른 품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제와 같은 경우에 booked applies에는 booked applies에서의 book은 이 동사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hand me that book에서의 book은 명사를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이 book이 갖는 품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 단어를 인디펜던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살펴주어야 한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을 하고 품사를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이 문제의 조금 난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포스트 태깅의 목적은 이러한 이제 애매한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그 컨텍스트에 맞는 제대로 된 태그를 붙여주는 게 이제 이 포스트 태깅의 이제 꼴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그냥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뭔가 문맥을 잘 파악을 해야지만 포스트 태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적으로 많이 행해오던 이 문제에 다른 이제 과거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알고리즘들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이 포스트 태깅을 우리가 이제 다양한 그 파이썬 패키지에서 텍스트 전처리 과정으로 포함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얘가 그런 좋은 정확도를 보이는 모델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애였으면은 전처리 과정에서 활용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만들어진 알고리즘들이 이제 대부분 97% 이상의 어큐리시를 달성을 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그것도 영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랭귀지에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굳이 비단 이제 최신 모델이 나와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옛날에 나왔던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도 굉장히 이제 좋은 성능을 어치브했다라고 하고요. 이게 거의 이제 사람이 직접 그 문장을 보고서 매겨주는 포스트 태깅을 하는 그 성능과 거의 맞먹는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포스트 태깅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미 해결된 우리가 다 새롭게 모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그런 태스크가 되겠고요. 시퀀스 라벨링 태스크의 한 가지 예제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프로블럼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named entity recognition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러면 이제 named entity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이제 named entity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proper name 혹은 proper noun, 고유 명사인데요. 한국어로는 이 고유 명사를 이용을 해서 지칭할 수 있는 모든 객체들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 혹은 장소 이름 혹은 조직 이름 등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고유 명사, 고유 이름을 이용을 해서 이제 나타낸 객체이기 때문에 이제 얘를 named entit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named entity recognition의 태스크는 어떠한 애들이 고유 명사인지 판별을 하고 그 고유 명사가 그래서 어떤 종류의 것인지 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다, 인식해주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이 name to entity 클래스는 무엇이 되냐면요, 태그는 무엇이 있냐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조직 이름에 대한 것, 그리고 장소 이름에 대한 것, 그리고 국가나 뭐 도시와 같이 혹은 주와 같이 정부가 통치하는 이제 정치적인 특정 지역을 나타내는 태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은 사람 이름이고 조직은 조직 이름인데 이 나머지 두 개는 비슷하게 지역인데 왜 이렇게 따로 나누냐 하면요.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연적인 그런 지역의 이름이라면은 이 네 번째 범주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더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눠서 분류를 해주는 게 이제 다양한 태스크들의 도움이 더 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일반 지역과 국가, 도시와 같은 형태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태그인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태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나 시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프라이스와 같은 형태, 이런 형태로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태그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태스크에 맞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태그들을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named entity recognition이 왜 중요하냐면 이 named entity recognition이 다양한 태스크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단계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헬스케어 쪽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병 같은 것들이 있고 치료법과 같은 것들이 텍스트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치료법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어떠한 명사들이 질병이고 어떠한 명사들이 치료법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러한 경우에 그 데이터셋을 각각 이제 토크마다 품사를 이 네임드 엔티티 레코니션을 이제 만들어 줄 때 태그를 이제 질병에 대한 태그 추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에 대한 태그 추가해 가지고 먼저 데이터 레이블링 한 다음에 그걸 이용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헬스케어 관련된 프로젝트 텍스트 기반의 모델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얘는 연체 쪽 분야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단어들의 이제 단어들을 이제 분류를 해줘야 할 때 고유 명사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할 때 필요한 태그들을 추가하여서 named entity recognition 문제를 수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named entity recognition 문제가 이제 다양한 문제에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태그들을 여러분들의 태그들이 방금 전과 같이 좀 많이 사용되는 태그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래도 문제에 따라서 중요한 태그들을 더 추가해 가지고
이 네임드 엔티티 레코니션을 할 수 있고요. 이 모든 애들을 이런 태그뿐만 아니라 이런 스페시픽한 태그들을 추가한 모든 이 종류의 이제 문제들을 네임드 엔티티 레코니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커먼하지 않은 태그에 대해서는 이제 스스로 이제 레이블링을 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네임드 엔티티가 무엇인지 봤으니까 이제 네임드 엔티티 레코니션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네임드 엔티티 레코니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고유 명사를 구성하는 텍스트의 스팬을 찾고 그거에 대응하는 타입을 태깅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네임드 엔티티 레코니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내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고유 명사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 고유 명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문제가 네임드 엔티티 레코니션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스팬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네임드 엔티티 레코니션을 좀 어렵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우리 포스트태깅에서 봤던 문제처럼 같은 단어가 어떨 때는 이제 고유 명사가 되고 어떨 때는 고유 명사가 되지 않는 그런 애매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네임드 엔티티가 스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팬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밑에 있는 예제처럼 하나의 고유 명사가 이게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어 이름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 이름 사이에 이제 이름과 성, first name과 last name 사이에 공백이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얘를 토큰으로 만든다면 2개 이상의 토큰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조직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United Airlines 혹은 United Airlines Holding과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이름이죠, 그죠?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가 조직의 이름인 게 아니라 이거 3개가 묶여가지고 조직의 이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고유 명사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서 단어 한 개, 토큰 한 개를 보는 게 아니라 토큰의 스팬을 통틀어서 봐주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태깅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NER 문제에서는 이 태깅을 할 때 각각의 토큰마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이 각각의 토큰이 내가 보고자 하는 그 고유 명사의 스팬 안에서 어떠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잘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스팬을 찾는 스팬에 관한 인식 문제를 우리가 이제 토큰 하나하나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시퀀스 라벨링 문제로 풀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큰을 여기 이 스팬 안에서 첫 번째 토큰과 이제 두 번째 토큰 얘를 구분해서 태깅을 해줘야 됩니다. 똑같이 person이라고 하는 태그가 붙지만 그래도 위치에 따라서 다른 태그를 부여를 해줄 거예요. 이러한 방법이 이제 바이오 태깅이라고 불리는 NER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태깅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태깅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바이오 태깅은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person, organization, 뭐 location 등의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태그 앞에다가 b나 i나 i 혹은 그 외에 o를 붙이는 그런 태깅 방법을 의미를 하는데요. b의 경우에는 스팬의 시작 토큰에다가 그리고 i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작 토큰 뒤에 나오는 토큰들에다가 o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고유 명사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모든 토큰에다가 붙여주는 방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이오 태깅이 가장 기본적이고 그의 베리에이션으로 아이오 태깅이랑 바이오스 태깅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이 예제에 대해서 이 바이오 태깅이 어떤 식으로 매겨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첫 번째 이렇게 이름과 관련된 고유 명사에다가 지금 person이라고 하는 태깅을 매길 텐데 이 토큰 각각을 이제 따로 태깅을 해주기 위해서 이 해당 스팬의 시작 토큰에다가 B를 매겨주고 그 이후에 오는 해당 스팬 안에서 그 이후에 오는 토큰에다가는 앞에다가 I를 붙여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다음에 오늘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홀딩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은 세 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는 스팬이고요. 이 스팬은 조직을 의미하는 조직에 대응하는 어떠한 조직에 대응하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스팬에다가는 이제 오가니제이션 태그가 붙겠죠, 그죠? 근데 이 스팬 안에 있는 각각의 토큰마다 따로 토큰을 이제 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시작에다가 B, 그 이후에 오는 애들에다가는 이제 I를 추가로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단어가 한 개밖에 없는 스팬 단어 하나짜리 스팬에다가는 당연히 얘가 이제 시작 토큰이 되니까 이제 B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고유 명사들 외에 우리가 태깅을 해야 하는 토큰들 외에 나머지 토큰들에다가는 그 외에 다른 것이라는 의미로 O 토큰 혹은 아웃사이드라고 하는 의미로 O 토큰을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바이오 라벨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고유 명사에 부여하고자 하는 태그의 종류가 만약에 n개였다라고 하면은 이 바이오 태깅 기법을 이용하는 경우 우리가 부여를 해야 되는 태그의 종류가 n 곱하기 2, b나 i가 붙으니까요. n 곱하기 2 플러스 이 5라고 하는 태그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나의 태스크에서 네임드 엔티티 레코니션을 풀기 위해서 내가 태그를 몇 가지 정의를 해가지고 n개의 태그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시퀀스 라벨링 문제로 풀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셋을 만들 때 n 플러스 1개의 라벨 중에 하나를 각각의 토큰마다 이제 매겨주어야 합니다. 네, 이 외에 다른 베리에이션이 있는데요. 먼저 IO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굳이 이제 시작 토큰을 따로 어사인 해주지 않고 그냥 다 I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다 그 스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I를 붙여주는 거를 말하고요. 바이오스 토큰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시작 토큰의 B를 그리고 해당 스팬의 엔드 토큰에다가 2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i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렇게 3개 토큰짜리 스팬에서 보시면은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에 있는 단어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토큰이 1개짜리다 스팬이 1개짜리다 라고 하면은 싱글로 s를 붙여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포스트태깅 문제나 NER 같은 문제를 이제 요즘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지 한번 모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태깅이나 NER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체 문장의 문맥을 파악을 해서 해당 단어들 각각의 토큰에 대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단어들을 이제 양방향으로 다 보고 파악을 해주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계열의 이제 인코더 모델을 활용을 해서 뭐 버트와 같은 트랜스포머 계열의 인코더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 각각의 토큰들 전체를 다 이해를 해주고 그거의 문맥에 맞게끔 임베딩을 시키는 이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이 시퀀스 라벨링 문제를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퀀스 라벨링과 같은 경우에는 토큰 하나하나마다 아웃풋이 나와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토큰 하나하나마다 이런 인코더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중간 레이어의 결과로 이런 이제 컨텍스추얼한 임베딩 벡터가 나오게 될 거예요. 문맥을 고려한 토큰의 임베딩 벡터들이 이렇게 마지막 레이어에 이렇게 인코더의 마지막 레이어에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마지막 레이어를 각각 토큰 하나하나마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도록 내가 보고자 하는 클래스 중에 하나에 매핑되도록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각각의 토큰마다 풀어주는 형태로 레이어를 붙여가지고 만들어주면은 이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토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태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첫 번째 기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17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로 매핑이 되도록 혹은 이제 펜트리뱅크 기준의 태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45개의 클래스를 갖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네임드 엔티티 레코니션에서 근데 만약에 n개의 태그가 있고 그걸 이제 바이오 태깅을 이용해 가지고 태깅을 했다라고 하면은 EM 플러스 1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로 매핑을 시켜주는 그런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가 붙게 되겠죠. 각각의 토큰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방금 바로 직전에 배웠던 이제 버트 등의 모델들 버트의 베리에이션이나 혹은 다른 인코더 계열의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포스트태깅이나 아니면 NER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별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각각의 토큰별로 아웃풋이 나오도록 이제 구성을 잘 해주면 돼요. 네, 이건 이제 그래서 각각의 토큰별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구조였고요.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김에 시퀀스 전체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주게 되냐면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토큰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토큰마다 이렇게 아웃풋이 나와야 했지만 센텐스 전체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토큰 각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문장 시퀀스 하나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아웃풋 한 개만 나오면 되죠, 그죠? 그 아웃풋 한 개를 어떤 식으로 줄 거냐면은 특히 이제 버트와 같은 경우에 버트 인풋을 구성을 할 때 첫 번째 이제 클래스 토큰을 먼저 집어넣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문장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토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클래스 토큰 그 자리에다가 이제 아웃풋이 이제 생성이 되도록 해가지고 이 토큰에 대응하는 아웃풋 부분에다가 이렇게 소프트맥스 펑션을 씌워가지고 내가 이제 분류하기 원하는 클래스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해주고 이를 이용해서 로스를 계산을 하고
파인 튜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풀거나 하는 식으로 시퀀스 전체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시퀀스 라벨링과 같은 경우에는 토큰 하나하나마다 아웃풋을 부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었어요. 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조를 구성을 하고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NER 같이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네임드 엔티티 레코니션 문제와 같이 스팬이 중요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장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문장 내에 있는 토큰들 각각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태스크가 첫 번째, 혹은 시퀀스 전체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경우를 두 번째라고 보면은, 이 세 번째는 토큰들을 여러 개 묶어서 그 여러 개 묶은 토큰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문제로 볼 수가 있어요. 3번 문제는 1번과 2번 사이에 있는 어느 중간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스팬에 대한 인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1번이나 2번보다 조금 더 복잡한 기법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와 같이 이제 바이디렉셔널 트랜스포머 인코더 버트 등의 모델들을 활용을 할 수 있고, 모델을 활용을 해서 토큰 임베딩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 주어야지 이제 스팬과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더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내가 이제 문장에 토큰이 이제 n개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n개의 이제 아웃풋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n개의 토큰들을 각각 인디펜던트하게 봐주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개의 아웃풋을 만들어주면 돼요. 문장 전체를 한번 보면 종합해가지고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세 번째와 같이 스팬을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팬이 여기서 이제 어떤 스팬들이 존재하는지 먼저 이제 인풋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도출을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스팬이 몇 개나 있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가 이제 n개의 토큰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 그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스팬의 개수는 시작 토큰과 엔드 토큰의 쌍의 개수와 같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작 토큰의 인덱스를 I, 엔드 토큰의 인덱스를 J라고 해볼게요. 얘네들은 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을 테고, 그리고 i가 시작, j가 끝이라고 하면은 이런 관계를 갖게 될 겁니다. 이런 관계를 갖는 i, j 쌍을 구해보죠.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2분의 n 곱하기 n-1 플러스 n이 돼서 2에 이만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n개 토큰이 존재하는 이 문장에는 다음과 같은 개수의 스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2의 n 플러스 1 만큼의 스팬을 만들고 그에 따른 아웃풋을 생성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것보다 조금 더 적게 보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스팬이 너무 길면은 문장 전체를 그렇게 이제 스팬으로 갖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제 리밋을 두고 그 리밋보다 이제 작은 스팬만 고려하도록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릭션을 줘가지고 더 적은 수의 스팬을 보게 될 거예요. 하여간 이제 맥스 이만큼 개의 스팬이 있습니다. 스팬 각각에 대해서 이제 NER 문제를 갖다 푸는 경우에 스팬 각각에 대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NER를 스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푼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스팬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앞에서의 예제와 같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스팬이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모델을 구성을 하냐면요. 각각의 스팬들이 주어졌을 때 그 스팬을 레프레젠트 하도록 하는 벡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스팬을 레프레젠트 하는 벡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크기가 다른 스팬에 대해서도 동일한 크기의 벡터가 되어야지 내가 그 이후에 아웃풋 레이어를 잘 씌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스팬에 대해서 동일한 크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야 돼요. 해당 스팬을 레프레젠트 하는 동일한 크기의 벡터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인코더 모델은 토큰별로 이제 인베딩을 하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큰별로 나오는 인베딩을 어떻게 잘 종합을 해가지고 그 스팬을 레프레젠트 해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하는 방법이 뭐 가장 간단하게는 그 스팬 안에 있는 그 토큰들에 대한 인베딩을 뭐 에버리지 하는 형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팬 내에서도 이제 각각의 토큰별로 더 중요한 토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뭔가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문맥을 고려해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해줄 수 있도록 먼저 셀프 어텐션을 이용을 해서 해당 스팬 안에 있는 토큰들의 정보들을 종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어텐션을 통해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또 스팬에서 이 스타트와 엔드, 스팬에 있는 경계에 있는 토큰들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팬의 스타팅과 엔드 토큰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이렇게 각각 두 개의 벡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 3개의 벡터, 스타트 토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엔드 토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전체 토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셀프 어텐션 시킨 결과, 얘를 각각의 스팬별로 만들어주고, 이 스팬을 그래서 잘 나타내주는 스팬을 레프레젠트 해주는 다음의 정보를 벡터로 이용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피드포워드 레이어를 붙여가지고 아웃풋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스팬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팬을 먼저 나눠주고 이만큼의 개수로 나눠주고 스팬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그 컨텍스추얼 토큰 인베딩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고 그 스팬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아웃풋을 내주도록 레이어를 붙여가지고 다음과 같이 스팬을 인식하는 문제로 NER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토큰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인디펜던트한 라벨링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 태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보다 더 아마 정확하게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다양한 이제 장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냥 하나하나 라벨링을 하는 것보다 다양한 장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밑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은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과 관련된 이제 네임드 엔티티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사실 하나의 조직이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도 하나의 조직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를 우리가 바이오 태그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BII org가 붙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랑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을 이제 구분을 해서 얘랑 얘가 따로 각각 다른 네임드 엔티티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분을 해주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스팬 레코니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를 사용을 해주면은 이것도 하나의 네임드 엔티티, 이것도 하나의 네임드 엔티티로 따로 구분을 해서 라벨링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 등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만큼 다양한 장점들이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 그래서 이제 NER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요. 또 어떤 구조로 이 NER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시퀀스 라벨링에는 포스트태깅과 NER이 있는데요. 포스트태깅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옛날 방식으로도 많이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17개 혹은 45개의 이제 클래스를 갖는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고 토큰에 대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고 그리고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평가 방식은 어큐리시를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포스트태깅과 같은 경우에 어큐리시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어큐리시가 이제 97% 정도에 달하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NER 문제가 무엇인지 보고 이제 NER 문제를 풀기 위한 최신 구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NER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하냐면요. NER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얘도 이제 n 플러스 1 혹은 스팬으로 하는 경우에 n 플러스 others 해가지고 n 플러스 1 얘 태그를 갖는 클래스를 갖는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큐리시를 사용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큐리시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 다른 메저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프리시전이나 리컬이나 F1 스코어 같은 메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네. 문장 전체에서 고유 명사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시퀀스 전체에서 고유 명사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O 태그로 분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고유 명사를 포함하는 스팬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장 같은 경우에 그렇죠. 지금 보시는 이제 밑에 있는 예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짧은 부분에서 벌써 이제 고유 명사가 2개나 있고 태그를 부여해야 하는 스팬이 2개나 존재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고용명사가 많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많은 텍스트를 이제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대부분의 토큰들이 O로 어사인 될 거고 대부분의 이제 유의미한 스팬들이 길이 1짜리 스팬들이 될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이제 클래스가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클래스 5의 클래스가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어큐리시를 이용을 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것보다 다른 이런 인밸런스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많이 활용되는 다른 메저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임드 엔티티 레코니션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언급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Natural Language Inference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좀 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Natural Language Inference라고 전통적으로 불리는 문제는 문장 두 쌍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범주의 문제를 Pairwise Sequence Classification이라고 통틀어서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시퀀스를
즉 센텐스가 페어로 쌍으로 주어졌을 때 그 두 개 센텐스, 그러니까 센텐스 쌍에 대한 분류를 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두 개가 이제 센텐스 두 개가 주어졌을 때 그 센텐스 쌍을 분류를 하는 거는 이제 뭐 어떤 경우에 이제 분류를 하게 될까요? 네, 문장 두 개가 주어졌을 때 그거의 관계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문제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페어와이즈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에 보통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 두 문장이 서로 이제 페어프레이즈 하는 관계인지 나타내는 태스크, 확인해 보는 태스크, 그리고 디스클로저 코헤런스와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어로 얘기하면 담화 응집성인데요. 앞에 있는 문장 다음에 나오는 뒤의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과 논리적인 연결성을 갖는지를 의미합니다. 두 개의 문장이 꼭 같은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고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존이 마트에 갔다 라고 하는 문장이랑 그가 우유를 샀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이 이렇게 두 개 있다라고 하죠. 두 개의 문장은 서로 다른 내용이긴 하죠. 그죠?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이런 관계를 가질 때 이런 관계를 갖는지 아니면은 두 개가 아예 이제 이어지지 않는지를 나타내는 문제이고요. 로지컬 인테일먼트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을 논리적으로 함축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질 때, 인테일할 때, 혹은 두 개의 문장이 서로 다른 내용일 때, 반대되는 내용일 때, 이러한 경우를 이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될 이제 그 Natural Language Inference와 같은 경우 이 로지컬 인테일먼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로지컬 인테일먼트에 관한 문제를 이러한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혹은 Natural Language Inference, 짧게 얘기해서 이제 NLI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이제 Recognizing Textual Entailment, RTE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다 이거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이제 그 11장에서 봤을 때에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나오는 이제 글루 데이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첫 번째 첫 처음 두 개로 나오는 그 데이터셋 그 태스크에서 보았던 이름이죠, 그죠? 네. 해당 데이터셋에서 그리고 해당 태스크에서 이렇게 먼저 불러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Natural Language Inference라고 하는 문제로 불리는데요. 로지컬 인테일먼트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인테일 혹은 contradict 혹은 natural로 나타내는 분류하는 세 가지의 범주로 분류를 하는 문제예요.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문장 간의 이제 순서도 중요한데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의 관계를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건데,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을 보통 이제 premise, 전제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이제 hypothesis라고 불러요. 이렇게 정의를 두 개를 하고, 이 각각의 이제 이 세 가지 클래스를 어떻게 구체화하냐면 contradict와 같은 경우 앞에 있는 문장이 뒤에 있는 문장에 반대되는 경우, entail과 같은 경우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을 이제 수반하는 경우, 그리고 neutral과 같은 경우 그 이도 저도 아닌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인테일부터 예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인테일먼트를 한번 보시면은 나는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이 문장, 앞에 있는 문장은 이 뒤에 있는 문장, 나는 그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한테 클리어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문장의 뜻을 이렇게 포함을 하고 내포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A가 B를 인테일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컨트라딕트의 예를 한번 보시면은 그 투어 인포메이션 오피스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투어 인포메이션 오피스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건 두 개도 완전히 반대되는 상반되는 문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컨트라딕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뉴트럴 부분 보시면은 이 두 개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 문제를 포함을 해서 이러한 형태의 페어와이즈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냐면요. 버트를 이용을 하면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버트가 원래 어떤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했었죠. 이제 어떻게 인풋이 구성이 되었었냐면 클래스 토큰과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 있는 토큰들, 그리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구별해 주기 위한 세퍼레이션 토큰과 두 번째 문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이라든지 그 문장과 관련된 인베딩들이 함께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버트 자체가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과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주어졌을 때 두 개가 문장이 이어지는지 이제 next sentence prediction으로 이루어져 있는 태스크다. 이런 두 개의 문제로 이루어져서 프리트레인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이 next sentence prediction을 했던 이유가 이런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형태의 pairwise sequence classification을, 그러니까 이 두 문장들이 주어졌을 때 그거와의 관계들을 잘 예측을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로 프리트레이닝이 가능한 형태의 문제를 구성한 것이 사실은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문제를 구성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없어도 되는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페어와이즈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에는 버트를 사용을 하는 경우 그대로 여기 이 구조 그대로 클래스 토큰과 세퍼레이션 토큰 그 안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이렇게 인풋으로 구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인코더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그 두 개의 문장에 대한 관계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것이므로 이 클래스 토큰 부분 쪽에다가 아웃풋 한 개만 빼서 두 문장 간의 관계를 나타내 줄 수 있도록 모델을 구성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밸류에이션과 같은 경우에 이 내추럴 랭귀지 인프런스 같은 경우 방금 전에 보았듯이 클래스가 3개니까 클래스를 3개로 갖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어서 어큐리시 등의 메저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태스크를 이밸류에이션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텍스트나 보통 많이 이제 벤치마킹으로 활용이 되는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조금씩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봤던 두 개의 태스크는 이제 문장을 이해하는 문장 언더스탠딩에 관한 태스크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구조로 이제 인코더 모델을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문장 생성과 관련된 경우 Natural Language Generation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GPT와 같은 디코더 구조의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태스크와 관련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염두에 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